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형 폭약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그 CL20 못 썼던 이유가 강력하지만 취급이 어려웠어요. 강력하지만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 되게 흥미롭게도 얘를 TNT랑 섞으면 안정해져요. TNT랑 섞으면 헥사 나이트로젠이라는 이론상 가장 강력합니다. TNT 한 2.2배 정도. 진짜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다고요? 네, 이게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여서 오랜만에 반가운 밀사친이 찾아오셨습니다. 데인저러스 3대장 장홍재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반고정으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이거? 불러줘야 나오는 거.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화학자로 다 소문이 났던데요. 대한민국 화학자. 근데 자주 안 부르는 게 좋은 게 그만큼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게스트분이 많다는 거고 저는 이제 비상시에 오는 아닙니다.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딱 이 시점에 우리 장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베네수엘라 공습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드론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것이 이란의 샤헤드 136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 루카스도 이번에 방공망 제압에 쓰였다고 하고 또 직접 마두로와 대통령궁 주변을 제압하는 데는 소형 드론 대표적인 게 이 스위치 블레이드 300, 600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자폭 드론에는 어떤 그런 종류의 폭발물을 탑재해야 효과적일까요? 드론을 쓰는 이유는 명확하죠, 사실. 네. 우리가 좁은 곳도 지나갈 수 있고 원격으로도 조정할 수 있으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벼울수록 좋은데 가볍다는 건 조금만 실어도 되니까 물질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폭발력을 내려면 질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이제 고질소, 고폭약이 사용돼야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이너마이트 재료인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TNT 이런 걸로는 택도 없고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면서 사용하기 편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그 CL20 알파벳 CL 숫자 220이라고 쓰는 폭약이 지금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화약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게 실제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스위치 블레이드 300이라고 네. 하는 자폭 드론에 쓰이고 있다라고까지 발표가 돼서 아마 이게 거기도 쓰여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가 초기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PBXN 같은 기존의 폭발물들을 썼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폭약의 양이 수십 그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형 폭약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CL20이었군요. 네, 수십 그램이면은 사실 되게 많은 거긴 그죠, 해요. 많긴 하죠. 전에 있던 그 헤즈볼라 쪽에 그 무선 호출기 폭발 맞아요, 때도 삑삑 폭발. 거기 들어있던 그 PTN이 한 3g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로 큰 위력을 가졌으니까 수십 그램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못 썼던 이유가 강력하지만 취급이 어려웠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일화처럼 네네. 물리적으로 흔들리거나 할 때도 터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운송도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데 TNT랑 섞으면 안정해져요. TNT랑 섞으면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다룰 때 가열을 하면은 TNT랑 분리가 됩니다. 그 상태로 취급하면 되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발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된 거죠. TNT와 섞으면 더 안정해진다는 게 굉장히 참 모순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네. 이제 강력하게 만드는 건 어쨌든 되긴 된다. 그럼 강력하지만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 그래야 우리가 떨어뜨려도 괜찮고 맞아요. 네. 취급하기 편하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둔감 폭약이라는 게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안전한 종류의 다루기 쉬운 종류의 폭약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더더욱 안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뭔가 진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화학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물질을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전까지면은 보통 우리가 봤던 TNT나 이런 애들은 그 질소랑 산소들이 붙어 있는 나이트로라고 불리는 게 여러 개가 들어갔었어요. 그죠. 얘가 쪼개지면은 산소는 공급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잘 활활 타오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폭약이라는 거는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고 맞아요. 아주 빠르게 모든 게 완료되다 보니까 산소도 자체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잔뜩 넣는데 얘를 넣으면 넣을수록 불안정해진 거죠.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둔감 폭약 중에 유명한 게 폭스 7이라 그래서 질소랑 산소가 붙은 나이트로 외에도
질소랑 수소가 붙어 있는 오. 아민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많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완급 작용을 해줘서 유지가 되고 또 폭발됐을 때도 다양한 기체를 만들어서 뻥하게 터지는, 그러니까 안정함과 폭발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화학적인 구조 제어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해지는 게 질소와 산소가 있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알겠는데 질소와 이렇게 수소, 아민기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은 이건 반응할 때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반응할 때는 쉽게 터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반응을 좀 덜 할 수 있게 네.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차이점이 수소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특징적인 화학 결합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수소 결합을 일상에서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물은 왜 얼면 부피가 커져서 얼음은 맞아요. 왜 물 맞아요. 위에 떠오를까? 이게 수소 결합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육각형 모양을 얘네들이 이루면서 얼다 보니까 쭉 늘어나서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오. 결국 자기들끼리 연결이 된다는 거고, 지금도 폭스7이라든지 아니면 LLM105 같은 이런 화학 물질은 수소랑 질소가 연결된 게 자기들끼리 잘 붙어가지고 일종의 연결된 형태를 만들어요. 아, 얘네들끼리 또 엉겨 붙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 또 안정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군요. 지금 뭐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폭약 아니면 이종폭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폭발이 일어날 때 폭발력을 주로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취급 편의상 둔감하게 만드는 게 딱 이해가 가는데, 역시 이런 걸 터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기폭약, 일종 폭약이라고 하는 걸 같이 써야 되잖아요. 필요한데 요새는 많이 좀 덜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는 약간의 그 충격으로, 이 퍼커션 캡이라 불러서 약간 탕 튕기면은 맞아요. 공이가 때려 터지는 화약처럼 그런 식으로 충격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이너마이트처럼 불을 붙여가지고 타오르게 해서 불 붙이는 식이었는데 네. 이거 두 개가 약간 제어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그죠. 또 지금 같은 이 첨단 전자 시대에 이 모든 걸 원격으로 할 수 있는데 전기 스파크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릭 아크를 이용한 점화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다 이제 소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1차 폭약을 안 넣고 그냥 2차 폭약에 곧장 전기 스파크만 바바박 튀겨줘도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그게 더 좋은 방식이죠. 이거에 대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 작년 1월 1일에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 기뻐하고 있을 때 아마 국내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미국에서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뉴올리언스에 굉장한 네네. 번화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트럭으로 누가 막 밀고 나가면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총기 사고의 범인을 딱 잡아냈는데 주변에 제보들을 보니까 트럭으로 밀고 총을 쏘기 잠깐 전에 아이스박스를 끌고 네. 어딘가를 돌아다니던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서 딱 열어봤더니 그 아이스박스 내부에 못 같은 게 잔뜩 들어있고 어. 일종의 이제 주변으로 흩뿌리는 용도죠. 아, 그리고 거기에 네. 화약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신종 폭약이었어요. 단 한 번도.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도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이 폭발물이 강하다 약하다를 볼 때 폭발 온도 그리고 폭발 속도랑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보는데 이거에 대한 값이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 테스트를 2024년부터 하고 있던 물질이어서 얘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테러범의 정체는 뭔가요 도대체? 뭐 정체는 공식적으로 어떤 집단의 사주를 받았다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 폭발물이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와. 첫 번째는 얘가 상당한 둔감 폭약이긴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발물의 이제 바이블이 된 RDX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R-SALT라고 부르는, 이제 R염이라고 보통 부르는, 다른 이름은 TNX라고도 부르는데 이 물질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 정도면 기폭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폭 장치를 약간의 그 원시적인 방법을 시도하다 보니까 안 터져서, 아. 다행히 안 터져가지고 이게 사건이 안 컸던 거예요. 아크로 이용한 전기 점화를 했으면 터졌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 아이스박스 정도 크기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폭발물인데 터졌으면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겠는데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폭약이 폭발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할까? 그래서 둔감 폭약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제 연구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반대로 기폭은 이 안정한 물질을 손쉽게 터뜨려야 되니까 기폭약은 어떻게 하면 더 민감하고 강력하게 터질 수 있을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계속해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폭발 위력은 높게 하면서 또 취급은 안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터트리기는 쉽게 해야 되는. 참 어렵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기게 가고 있는 게 네. 이제 요즘에 이 가장 큰 이슈는 이 환경이잖아요. 아, 그죠. 네, 지구 온난화 문제, 뭐 질소, 산화물 같은 게 물에 들어가면 막 부영양화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폭약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환경 파괴잖아요, 사실. 또 폭약이라는 건 전쟁만이 아니라 산업에서도 많이 쓰는데 하긴, 네. 우리가 계속 썼을 때 결과적으로 대기 오염이 생기고 수질 오염이 생기면 누굴 위한 것이냐? 그래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쓰자라고 가서 그 대표적으로 요새 나온 몇 가지 중에 제일 당혹스러운 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기폭약으로 쓰는 연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페롭스카이트. 그거 우리 태양전지 패널에 쓰는 이게 그거요? 그렇죠. 태양전지 패널의 이제 거의 미래라고도 맞아요. 이야기되고 또 페로브스카이트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연구를 잘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 화학연구원에서 많이 하나요? 그쪽도 있고 이제 학교에도 계신데 거의 네. 선구자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계신데 이거를 네. 누군가는 또 이런 태양전지를 할 수 있는 물질도 폭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기폭약을 만들었어요. 이건 또 의외인데요. 페롭스카이트가 또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뭐 그런 성질이 있다기보다 그렇게 되는 물질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네. 만들어낸 거고 네, 그럼 이 페롭스카이트는 뭐 기존에 많이 쓰던 기폭약이랑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목적이나 결과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네.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안전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특정한 광석의 구조가 발견이 됐어요. 네네. 이 러시아 쪽에서 옛날에 검은색 광석이 발견됐는데 이게 뭘까 새로운 거다. 그래서 레프 페로브스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질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광석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뭘까를 계속 분석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검은색이다. 그럼 빛을 잘 흡수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반도체성을 갖고 있네 해서 태양전지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결국 금속과 특정한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일정한 구조를 갖는 모든 거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를 구성하는 재료들을 막 바꿔보다 보니까 폭발성을 갖는 것도 만들어지게 된 거여서 얘는 이 물을 용매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물에 녹아요? 재료들은 물에 녹아요. 얘네들이 물 속에서 다 조립이 되면서 뭐 생각하면 소금물이 있었을 때 물이 증발하면 소금들이 가루가 돼서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소금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흔히 굵은 소금이라 말하는 주사위 모양의 알갱이가 되는 것처럼 얘네들이 물에 있다가 자기들끼리 잘 뭉치게 만들면은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쉽고 친환경적이고 근데 폭발성 있네.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없을까? 이건 친환경 기폭약이라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여서 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걸 보고 위험한 거야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런 용도도 생겼다. 사실 흔히 말하는 그 약과 독이 똑같다는 것처럼 뭐 우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나 폭발물이나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역시. 그럼 주폭약도 친환경성이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사실 질소가 잘 들어있으면서 네. 이 질소가 터졌을 때 질소 기체로 되면 친환경이에요. 그렇죠. 왜냐 어차피 우리 숨쉬는 공기의 78%가 질소니까. 그렇죠. 포테이토칩 봉지에도 들어있고요. 근데 질소가 산소랑 만나면은 흔히 말하는 질산 물질이 돼서 맞아. 얘가 물에 녹으면 산성비가 되는 거고 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 형태로 잘 깨지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나온 굉장히 독특한 질소 폭발물이 있습니다. 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질소로만. 네. 근데 이 공기 중에 질소는 네. 안 터지잖아요. 맞아요. N2는 안 터지죠. 네, 질소 2개가 모인 거. 그러면 질소가 더 여러 개가 모여서 얘네들이 깨지고 쉽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시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분리가 안정하게 성공한 게 헥사 나이트로젠이라는 질소 6개가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 지금까지 발견된 폭발물 중에 이론상 가장 강력합니다. TNT 한 2.2배 정도. 그거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분리까지 됐고요. 얘를 액체 질소 정도 온도에 넣어놓으면은 몇 달 범위로까지도 안정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분자 모형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모양인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파괴되게 발생하는 거야? 이게 폭발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게 다 쪼개지면서 그냥 질소 두 개씩 3개로 뭉치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건 여기가 약해요. 3개, 3개 여기가 사이가. 딱 가운데가 그럼 여기부터 끊어지고 끊어지고 네. 그러면 3개짜리는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아자이드라고 맞아. 불러서 아자이드. 기폭약도 되고 또 여러분 자동차
딱 사고 나면 에어백이 진짜 순식간에 팍 부풀잖아요. 네네. 이게 아자이드 성분이 이런 물질로 그렇구나. 기폭약을 써서 우리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얘네들이 쪼개져서 질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응해서 2개짜리들로 바뀌고. 아, 그게 2번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군요.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아자이드 2개를 반응시켜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붙여서. 오, 신기하네. 이게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여서 그 화학자들의 그 큰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올해 분자라는 걸 매년 뽑아요. 네. 2025년의 분자가 이겁니다. 가장 혁신적인 이런 게 될지도 몰랐고 분리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강력할지는 예상을 했지만 이 다음 단계도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 고분자라고 부르는 물질이 네네. 쭉 이어진 것처럼 아, 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슬을 만들면 이건 정말 강력하지 않을까 해서 나이트로젠 폴리머라는 것도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과제 신청하셨어요? 아 전혀 아닙니다. 하다가 죽을 일 없죠. 그럼 이렇게 폭발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무슨 뭐 로켓 연료라든가 그런 데로도 쓸 가능성은 있나요? 그게 제일 관심사죠. 지금 사용하는 특히 뭐 위성에서 많이 쓰는 게 하이드라진 같은 물질을 독성이 쓰는데 크죠. 독성 심하죠. 그리고 하이드라진 취급하는 그런 로켓 시설 봐도 전부 다 완전 보호 장비를 입고 사용하고 맞아요. 있고 얘네들이 또 반응했을 때 혹시 부식성인 산화질소 물질 만들 수도 있어서 이거를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케로센, 등유 물질이랑 이걸 태워서 쓰지만 네.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종적인 거는 사실 고체 형태의 수소를 연료로 쓰면 뭐 압도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성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친환경과 가벼우면서 강력한 거잖아요. 거기 똑같이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나 수소 같은 것들은 이 우주 산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소들, 뭐 질소, 산소, 수소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화학의 매력 같은데, 자, 이 끝내기 전에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폭발물의 화학자 장홍재 박사님이 만들고 싶은 친환경 폭발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약간 함정수사 같은 질문 같은데요. 만들고 싶은 폭발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 싶은 건 사실 저는 터질 수 없는 물질이 폭발하는 일을 발견된 역사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기폭약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맞아요. 최초의 기폭약은 금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을 연금술사들이 다루던 과정에서 너무나 신기한 물질이 생겼었어요. 금인데 터지면 보라색 연기가 나고 보통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이 보라색 연기는 아래로 깔리는 식으로 네. 생기는 이 풀미네이트 골드라는 게 생겼고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다양한 금속재를 연구한 입장에서 네. 이렇게 안정하고 독특한 흥미로운 물질이 이렇게도 쓸 수 있네라는 게 찾아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살상이나 이런 위협이 아니라 그냥 과학의 진보 측면에서 그런 쪽에 좀 발견을 하고 싶다. 굉장히 우연하고 흥미로운 발견을. 그런 폭발물이 나오면은 꼭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번 시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쟁의 대표적인 돌발 변수라고 하면 역시 날씨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장진호 전투는 당시에 최저 기온이 말도 안 되는 영하 45도였다고 하니까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제대로 격발되지도 않고 기계 장비가 정말 마비가 됐다. 윤활유라는 물질을 뺄 수가 없죠. 이런 기름 성분들은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걸쭉하고 끈적하게 바뀝니다. 추위도 문제지만은 반대로 더위, 혹서도 문제 아니겠어요? 전자제품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사용되는 현재에는 더위가 더 큰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자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냥 금속 덩어리가 돼버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극한의 환경 속에서 화학자들은 어떤 대처를 하실 것 같습니까? 화학자가 만능으로 아무 상황에나 집어 던져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